환율이 1480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숫자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공황이 온다. 현금을 싹 옮겨라. 이런 자극적인 말이 요즘 부쩍 늘었죠. 근데 진짜 질문은 이거입니다. 공황이 오느냐 마느냐보다 지금 내 돈이 조용히 새고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왜 이런 말이 퍼지고 어떤 숫자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는 과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방어를 어떻게 할지 그 흐름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체감 어떠세요? 마트나 주유소에서 딱 느껴지죠? 물가가 확 오른 것도 아닌데 뭔가 계속 찜찜하게 비싸고, 특히 수입 제품 쪽은 가격표가 자주 바뀌는 느낌. 여기서 환율이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더 단순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우리는 같은 생활을 하는데도 더 많은 원화를 내야 하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가게도 기업도 결국 허리띠를 조이게 돼요. 한국은행도 바로 그 지점을 경고했습니다.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환율이 특정 수준에서 유지될 때 물가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까지 언급이 나왔다는 건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정책 당국도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리고 당국이 실제로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임시 조치까지 내놨죠. 이 말은 반대로 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수요가 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이 꺼내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으니 빨리 달러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환율이 높을 때 옮기면 손해 아닌가요? 라는 고민이요.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핵심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내 자산이 원화라는 한 통화에 너무 몰려있는 구조 자체입니다. 이 구조 불안이 왜 커졌냐? 딱 하나로 설명이 안 됩니다. 비용과 심리와 정책 기대가 겹쳤어요. 대출 금리 부담, 생활비 압박,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국제적으로 달러가 여전히 중심 통화라는 현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누르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빨리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대공황 임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표현은 조회수에 잘 붙습니다. 공포는 클릭을 부르니까요. 하지만 역사적인 대공황은 금융 시스템 붕괴, 실업 대폭발, 생산 붕괴가 복합적으로 터진 사건입니다. 지금의 위험이 그 급과 똑같다고 단정하는 건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라 신호예요. 신호는 이런 식으로 옵니다. 똑같이 일해도 생활이 팍팍해지고, 기업은 비용 때문에 투자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고, 그 사이에 돈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쏠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쏠림이 강해진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쏠림을 가장 예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죠. 고액 자산가들의 이동입니다. 최근 보고서들에서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언급됐고, 2025년에 순유출이 2,400명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리스크를 숫자로 보고 먼저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물론 모든 부자가 한국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이민이 아니라 분산이에요. 거주지는 한국에 두되 자산의 일부는 해외에 두는 방식. 법인 거래,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다양한 형태로요. 왜 하필 해외냐? 두 가지입니다. 통화와 제도. 통화부터 보면 원화는 한국 경제의 실력과 함께 움직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도 흔들립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구조예요.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급여도 원화, 예금도 원화, 부동산도 원화, 연금도 원화, 생활도 원화라는 점입니다. 내 인생의 현금 흐름이 전부 한 통화로만 쌓이면 환율이 흔들릴 때 나만 통째로 맞는 상황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높다,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는 늘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율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봅니다. 내 계획이 중간에 갑자기 바뀌지 않는지, 내가 준비할 시간과 선택지가 있는지. 이게 자산가들이 제일 민감해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자극적인 말이 탄생합니다. 현금 싹 다 옮겨라. 근데
저는 이 말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현금을 싹 다 옮기는 순간 당신은 환율 리스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리스크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안전하다고들 하죠. 맞습니다. 달러는 국제 결제와 금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위기 때 강해지는 경향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도 종류가 너무 다릅니다. 달러 현금, 달러 예금, 달러 MMF, 달러 채권,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금, 이 모든 게 다 달러로 표시될 수 있지만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지만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죠. 달러가 올라도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지면 손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예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익이 제한적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어디로 옮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리느냐입니다. 현실적인 방어는 보통 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생활비 현금은 유지합니다. 통화 분산을 조금씩 합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비중은 내 체력에 맞춥니다. 생활비 현금은 왜 유지하느냐? 위기의 정체는 대부분 현금 흐름 경색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흔들리거나 매출이 흔들리거나 갑자기 큰 지출이 생겼을 때 그 순간 가장 값비싼 선택이 금매와 손절입니다. 통화 분산은 왜 조금씩 하느냐? 환율은 아무도 정확히 못 맞춥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옮기면 내 결정이 환율 타이밍 베팅이 되기 쉽습니다. 위험자산 비중은 왜 체력에 맞추느냐?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정보 부족보다 감정 폭발에서 나옵니다. 잠을 못 자는 비중이면 그건 내 자산이 아니라 내 불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달러 사요 말아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불안의 증거예요. 불안이 커질 때 사람들은 정답을 원합니다. 딱 하나만 찍어달라고요. 근데 경제는 원래 정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제가 대신 드릴 수 있는 건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금 당신의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그 묶임이 하나의 사건에 동시에 흔들릴 구조인지 그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이고 대출이 있고 월급으로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은 원화 예금으로만 쌓입니다. 이 구조에서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체감 압박은 두 번 옵니다. 생활비가 오르고 동시에 미래 불안이 커져서 소비가 줄고 그러면 경기까지 위축되면서 내 직장이나 내 업종에도 긴장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원화 자산이 대부분이지만 해외 주식이나 달러, 자산을 소액이라도 꾸준히 쌓아온 분. 이분은 환율이 오를 때 심리적 완충 장치가 생깁니다. 내가 전부 한 방향은 아니구나라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부자들은 이미 분산해뒀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선택지가 있냐?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옵션의 성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달러 현금과 달러 예금은 통화 분산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다만 환율이 내려가면 평가손이 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물가를 이길 수익이 충분한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단기 달러, 채권이나 현금성 상품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품 구조와 수수료, 환해지 여부에 따라 체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환율 방어와 동시에 성장도 노릴 수 있지만 단기 변동성은 감수해야 합니다. 금은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관심이 커지는 자산이지만 이자나 배당이 없고 타이밍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어떤 국면에서는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금의 대체가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싹 다라는 문장은 이 옵션들의 성격을 다 지워버리고 사람을 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그 순간 공포가 투자 결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대공황이 오느냐는 질문은 솔직히 대부분 예언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 돈이 한 통화, 한 나라, 한 자산에 너무 몰려 있느냐는 질문은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확인하면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생깁니다. 첫째, 내 생활비 안전판을 숫자로 정합니다. 막연히 현금 좀 있어야지가 아니라 몇 달치인지, 어떤 통장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까지요.
둘째, 통화 분산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듭니다. 매달 일정액 또는 분기마다 일정액처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루틴이 하게요. 셋째, 레버리지가 큰 분들은 레버리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위기는 자산을 무너뜨리기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끊습니다. 넷째, 너무 복잡한 상품은 이해한 만큼만 접근합니다. 이해가 얕은데 공포로 매수하면 흔들릴 때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댓글 느낌 한번 다 볼게요. 요즘 이런 말 많습니다. 환율 오르는 거 보니까 내 월급이 깎이는 기분이다. 이제는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 생활이 비싸다. 달러로 바꿔야 하나 싶은데 지금 바꾸면 꼭 떨어질 것 같다.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과장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공황공포 팔아서 돈 버는 사람 너무 많다. 그래도 분산은 맞다. 싹 다가 아니라 조금씩. 저는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맞다고 봅니다. 공포를 파는 말은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분산이라는 원칙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변수도 있습니다.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고 연기금이나 기업의 해외 투자 흐름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죠. 당국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를 내놓는 것도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솔직히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1,600원 간다, 2,000원 간다. 이런 건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고 경제는 늘 반대 힘도 같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환율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자산의 국적과 통화가 한쪽으로 쏠린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더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대공황이라는 단어에 끌려가지 마시고 내 자산의 약한 고리를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싹 다 옮기는 게 아니라 불안이 싹 다 내 결정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내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요즘 여러분은 돈을 쓸 때 가장 먼저 뭘 줄이게 되세요? 외식인가요? 여행인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의 여유인가요? 그 답이 지금 한국 소비의 방향과 우리 가게가 느끼는 진짜 위기의 위치를 알려줍니다.